한명숙 대표 등 새 지도부가 꾸려진 민주통합당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3위를 차지한 박영선 최고위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최고위원 선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5.74%의 득표율 3위를 했는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네, 저는 가장 늦게 출발했고요. 또 조직도 없이 단기 필마로 나와서 이렇게 조직 없는 사람이 선전할 수 있다, 상위권에 포진할 수 있다 하는데 어떤 이번 전당대회의 희망의 증거가 됐다는 데서 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대의원 투표에서는 다소 부진했지만 특히 모바일 투표에서 득표율이 높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모바일 투표는 일반 이제 국민들이 하는 투표고요. 대의원 투표는 이제 저희 당원 중에서도 이제 핵심 당원들이 하는 투표죠. 예. 대의원 투표는 아무래도 준비를 오랜 기간 하신 분들이 에게 대의원들이 아무래도 더 많은 표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마감, 그러니까 서류 마감 5분 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의원님들하고의 접촉 빈도가 아마 가장 적었을 겁니다. 예. 네. 네. 아니 그러면서도 네. 모바일 투표에서 박영선이라는 인물이 득표율이 높게 나왔던 그 이유는 무슨 어필하는 점이 어떤 점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동안에 이제 제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99%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기회가 보장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재벌 개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상인들에게도 같은 기회를 줘야지 재벌의 특혜의 어떤 나무 속에서 그늘 속에서 자라는 중소기업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어떤 그 경제부 기자 시절부터의 저의 이제 기본 원칙이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BBK로 대표되는 국민 표현의 자유의 구속에 예.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상당히 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데 공감대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정사회를 위한 검찰 개혁, 다시 말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 검찰들의 불공정한 수사로 인한 국민들의 어떤 마음속의 분노, 예.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80만 선거인단이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참여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BBK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정봉주 전 의원이 구속이 되면서 정 전 의원의 지지 세력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뭐 이런 분석에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그 BBK의 정봉주 의원이 구속되면서 20, 30대들의 투표 참여에 자극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선거 기간 중에 2번의 번개 미팅을 해봤는데요. 네. 그 번개 미팅에 주로 오셨던 분들이 20, 30대입니다. 그런데 이 20, 30대 분들이 그렇게 투표하는 거를 즐거워하고 왜 나한테는 아직 신청했는데 연락이 안 오냐 하면서 굉장히 기다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투표하냐? 그랬더니 투표로서 자기네들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강한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최대 번개 미팅 얘기도 해주셨지만 최대 선거인단도 화제가 됐고 모바일 투표 뭐 여러 가지 화제거리가 많았습니다. 이번 경선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이번 경선은 우리나라 정당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그 모바일 투표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큰 선거인단이었습니다. 전당대회를 하면서 가장 큰 선거인단이 참여를 해주셨고 80만이라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여성이 자력으로 그것도 상위권에 1위와 3위를 기록한 전당대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성의 그 정치 진출에 뚜렷한 어떤 이정표를 남겼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조직 없이 단기 필마로 전당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어떤 미래의 정치를 꿈꾸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네. 그런 선거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바일 투표라든지 선거인단, 시민 선거인단의 투표가 새로운 어떤 정치 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모바일 투표에 응한 분들은요, 예. 공통점이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세 부분을 꼭 짚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정치 철학, 또 살아온 길,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그 주안점을 두고 계셨다는 점에서요. 네. 저는 앞으로 그동안의 선거가 주로 바람이었는데 정책의 힘으로 밀고 나가는 정책 선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자기가 뽑아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말이 내 생활과 어떤 영향이 있으며 내 생각과 어떤 차이와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그 모바일 투표인단은 그 부분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앞으로의 그 선거에 이번 선거의 사례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바람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뭐 꼼꼼하게 정책을 따져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모바일 선거가 또 다른 바람일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물론 이 모바일 선거의 어떤 단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그 모바일 선거가 또 다른 바람이라는 아마 그 질문의 취지는 너무 이제 그 국민들이 어떤 하나의 이슈에 몰입해서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느냐. 네. 이제 그런 뭐 세대별로도 좀 세대별로도 치우친다든지. 차이가 네. 있고요. 네. 그런데 이미 지금 사회가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이제 뭐 KBS나 아니면 뭐 일반 신문과 같은 기존의 미디어 시장이 있다면 예. SNS로 대표되는 또 다른 미디어 시장이 이미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시장이 부딪히면서 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 그 소통의 역할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통을 저는 정치권이 이 양쪽을 수렴을 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표출시켜 줘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예. 당분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어떤 SNS가 몰고 오는 변화의 바람, 또 변화의 욕구, 이런 것들은 당분간 그 상당한 선거에 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선 결과를 놓고 도로 열린 우리 당이 된 게 아니냐, 친노 세력이 전면에 나섰다, 뭐 친노 세력의 부활이다, 호남이 소외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제 딱지 붙이기를 해서 어떤 이제 그 세력 간의 그 갈등을 유발하려는 그런 의도도 저는 그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친노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영원히 뭐 물러나 있으라는 법도 없고요. 저는 적당한 시점에 적절히 이번에 다시 정치계로 복원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경선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에서도 일부 돈봉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경선은 끝났지만 자체 진상조사도 좀 흐지부지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새로 된 지도부가 받아보고 나서 그 진상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예. 이것은 신속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하고 좀 다른 점은요. 예. 한나라당은 이 돈봉투 의혹을 폭로한 사람이 신원이 분명한 분이고요.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하더라라는 이제 어떤 그 소문 수준인데. 구체성이 좀 결여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차라리 이런 기사를 쓴 어떤 그 언론사에서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언론사 네.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은요. 네. 네. 일단 지도부에서도 계속 진상조사는 하시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네. 자, 이제 첫걸음을 떼는 민주통합당, 민주당 때와는 차별화되는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기대가 높은데 어떤 비전과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희 새 지도부가 해야 될 화두가 크게 변화, 개혁, 그리고 MB 정권 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당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상당히 특이한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정책 쇄신입니다. 그러니까 44%의 굉장히 높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MB 정권 심판론과 관련해서는 거의 뭐 48%가 여기에 공감을 주셨고요. 또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대표가 공동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수치도 60%를 넘어섰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국민들이 그 바라는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이제 욕구의 반영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책 쇄신이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지난 MB 정권 4년 동안에 했던 그 모든 그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것이 더 삶이 나아진다라고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하면 두부도 재벌, 콩나물도 재벌, 고추장도 다 재벌이 만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무슨 기회와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이런 하소연, 호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99%의 서민과 중산층의 어떤 그 마음속의 분노를 승화시키는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경선 과정에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얘기들을 보면 지금 뭐 MB 정권 심판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집권하면 확실히 손보겠다, 뒤집어 엎겠다,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 무슨 탄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가 무슨 한풀이 하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닐 거고요. 예. 아마 이제 그런 연설문에서 다른 후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저도 기억에 나는데요. 네. 그것은 아마도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강한 어조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반대편, 반대 여론의 목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포용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이 정당도 오래 갈 수 있고 정권도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99%의 서민의 분노를 어떻게 세련되게 승화시키느냐가 저는 이제 새 민주통합당의 가장 큰 과제라고 보고요. 네. MB 정권도 제가 보기에는 500만 표 차이로 당선된 그 500만 표 차이에 너무 심취가 돼가지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한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또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그런 포용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저는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화합과 소통과 배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 최고위원께서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이 두 가지 화두를 제시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좀 갖고 계십니까? 재벌개혁은 재벌을 못 살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재벌들이 갖고 있는 각종 특혜, 예를 들면 신용카드 수수료액만 해도 재벌들은 1%밖에 안 내는데 영세 상인들은 4% 이상을 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고요. 검찰개혁은 검찰을 적대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검찰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도 일부 정치 검찰이 있죠. 그 욕먹는 일부 정치 검찰들의 불공정한 수사 관행을 퇴출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 개혁을 하겠다는데 이제 저의 네. 그 틀이 맞춰져 있고요. 예. 끝으로는 공천혁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공천혁명의 기본 원칙은 모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당대표나 지도부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공천혁명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여나 야나 사실 정치권의 전반적인 위기 때문에 물갈이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호남 물갈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4년마다 한 번씩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네. 저는 그 문제도 인위적인 물갈이보다는 제가 제출한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 이 제도가 통과가 되면 저는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는 국회의원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약 한 달 전에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그중에 두 사람을 뽑는 거죠. 종다수로. 네. 그래서 1대1 구도를 국민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파 정치 없어지고 알박기 정치 없어지고 국민만 바라보고 의정 활동만 하면 되고요. 네. 흔히 이제 그 대통령의 영향권이나 청와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거수기 역할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아주 예. 큰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이 국민 참여 경선과 관련해서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해 여당과 좀 이렇게 협상할 이런 의사도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한나라당에서도요. 이상돈 교수님께서 투탑 프라이머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제가 말한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이름을 바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의 개혁을 추진하신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원내 정당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를 없애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당대표를 없애자. 예. 그 당대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선 신임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7시 32분 들어서고 있습니다.